네, 안녕하세요. 요 강의는 이승민 행정법 9급, 7급, 또 5급까지도 가능한데, 요 특 A급, 쉬운 최신 판례 23년, 24년 제가 이제 골라놓은 게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특 A급만 추려서,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추려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올 쯤은 이 중에 이제 25년에 나온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근 판례 중에서 한 3년, 4년, 4, 3, 2 뭐 이 정도 게 좀 잘 나와요. 바로 그 전에도 나오지만 그 나올 쯤은 골라놓은 것이고요. 한 번에 빡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간략 사례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5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자료라고 확신합니다. 자신하고. 그다음에 실 강의 실 교재는 이제 종이 교재는 한 15,000원, 이북으로 할 때는 한 10,000원 해서 이북으로 라이브 클래스 라이브 클래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고 교재하고 같이 예,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어, 시험 볼 때까지는 제가 이제 강의는 무료로 제공하고 교재는 15,000원, 만원 이렇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승민 행정법 치시면 유튜브에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 시험 볼 때까지 9급 시험 볼 때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 무료 제공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잘 빨리빨리 들으시는 게 더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책 특성과 활용 방법은, 특성은 지금 말씀드렸고, 로마자 2번의 활용 방법은 이게 이제 일종의 3회독까지 가능하도록 제가 이제 설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들으시면 강의만 듣고도 판례가 바로 생각날 수 있다. 그래서 예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1회독 맨 처음에 이제 핵심 요약, 제가 이제 핵심 요약 딱 정해놨거든요. 그걸 명심하시고요. 맨 처음에는 핵심 요약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밑에 판례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바로 나올 지문으로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간략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올 지문을 이제 정확히 요 나올 지문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복습 확인하는 의미에서 3회독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식 문제를 제가 사례형 문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맞추시면 이제 3회독이 되죠. 그럼 이제 뼛속 깊이 각인시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최종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나올 지문만 또는 사례형 문제만, 또는 핵심 암기 팁, 마지막에 핵심 암기 팁도 드리거든요. 그것만 이제 딱딱 보고서 빨리빨리 생각날 수 있게 이제 나올 쯤만 보시거나 사례형 쯤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사전에 명심할 사항은 1번에 독학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반드시 요 강의, 무료 강의, 당분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요 이승민 행정법에서 요거를 무료로 꼭 들으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특 A급 본 교재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할 것이고, 다음에 이제 A급, B급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3번에 이제 최신 판례 25년, 지금 23년, 24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선 특 A급, 또 얘가 이제 26년 1월 달에 25년 11월까지 판례가 공부되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달에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편 특 23년 특 A급만 모아놨고, 요 목차만 보고도 이게 쟁점이 무엇이구나 딱 파악할 수 있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근데 1번에 여기 23-30 이거는 제 모든 판례 교재 중에서 23-30이 특 A급이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1번 이렇게 붙여놨는데, 정보공개 이시청 각하 결정 시가 제소기한의 기산점이다. 이렇게 해서 핵심되는 내용을 딱 잡아서 제목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목차만 딱 보셔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17개 정리해 놨습니다. 자, 바로 1번 판례로 가보죠. 1번 판례. 정보공개 이시청 각하 결정, 이의신청
각하 결정 시각, 이신청 각하 결정 시각, 재소기간의 기산점.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여기 이제 강의는 이게 제가 요 칠판 슬라이드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교재 페이지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실제 교재에서는 그 해당 부분 1번, 2번 이거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 시각, 재소기한 또는 심판 갈 때 기산점. 이의신청은 이제 A에게 불복하는 것이죠. A에게 불복하는 것이 A가 처분했을 때 A 스스로에게 불복하는 것이 이의신청, 상급행정청 A2에게 불복하는 것이 행정심판, 법원 C 코르트에 불복하는 것이 행정소송 이렇게 된 것이죠. 이의신청 거쳤을 때 내용이에요. 핵심 요약. 정보공개 거부,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근데 이의신청 A에게 했다가 부적법 이의신청 각하 통지받았다. 통지받은 날이 예컨대 4월 1일이다. 그럼 요 날로부터 재소기한은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다. 심판이든 소송이든.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 각하와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행정심판 가는데 90일이 경과했으면 그 경우에는 행정심판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원처분시다라는 게 판례죠. 그 내용은 좀 어려운 판례고. 여하튼 이의신청 각하다. 이의신청 결정시. 그래서 그 밑에 간략 사례. 그래서 이 핵심 요약을 딱 머리에 담고 이의신청 결정시부터 기산되는구나. 재소기간이. 그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략 사례는 갑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 거부 통보받았다. 그런데 2월 1일 날. 그래서 갑은 이 법상 이의신청 A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임의적 절차죠. 그다음에 부적법 각하 결정을 하고 갑에게 통지했다. 예컨대 4월 1일 날. 4월 1일부터다. 갑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재소기간 준수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 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올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나올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실어 드린 것이고, 나올 주문 핵심 부분 두 번째 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결과를 통지받은 후, 각하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통지받은 후,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날부터 기산해서 90일 내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된다. 이제 요거는 정보공개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고 행정기본법에도 이런 개별법의 규정이 없을 때에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는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최근 판례도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는 날부터 심판이나 소송을 가라라고 이제 최근 판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객관식 문제 사례는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옳은 거. 자, 1번 청구인이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추정을 제기할 때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는 거죠. 답은 1번. 2, 3, 4번은 틀렸어요. 자, 2번 이의신청 각하된 경우에는 재소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소기간은 원초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틀렸죠. 여기 이제 만약에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이죠. 심판이 각하됐을 경우에는 재소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심판이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 2번하고 1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3번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심판과 마찬가지로 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틀렸죠.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행정심판도 임의적 절차. 필수적 틀렸죠. 4번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 아니죠. 행정심판의 재결하고 다른 거죠. A2가 판단하는 게 행정심판의 재결이죠. A가 하는 게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고요. 틀렸죠. 해당하므로. 해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 머리에 핵심 요약을 딱 담고 이의신청 가서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되는구나. 받고 사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올 쯤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객관식으로 딱 정리하면 세 번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 오래 남을 거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특별한 구성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성법을 활용한다면 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돼.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안기 팁, 마지막에 핵심 안기 팁을 실어놨는데 좀 약간 쉽게 할 수 있도록 딱 실어놨어요. 정보 공개 이신청 각하 결정 통지 받은 부터 90일. 여기 심판의 경우에 부적법 각하 시 원처분일. 왜냐하면 고판례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라. 그다음에 2번 판례 건축 신고할 때 주된 법이 건축법이죠. 주된 법이 건축법이고 토지 건축물의 안전을 규율한 법 주된 법이 건축법이고 토지와 관련된 법이 국토법이죠.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럴 경우에 국토법상의 허가, 인허가 등이 이제 의제되죠. 어쨌든 부지 확보는 토지 확보, 토지에 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확보 요건의 의미. 그 요건을 갖추어야 이제 수리가 가능한데 핵심 요약 건축 신고 시 부지 확보란 민법상 땅의 소유권을 얻어낼 뿐만 아니라 갑이 형질 변경 만약에 여기가 전이면 이제 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대지로 형질 변경이에요. 그래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형질 변경 등을 갖추어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장래 요 토지에 대한 허가, 형질 변경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지금 이제 토지 부분은 아직 형질 변경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장래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수리하는 것은 적법하다. 왜냐하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형질 변경 허가를 못 받는 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그 수리하면 위법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건물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물 건축 허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이제 수리되면 요 토지를 규율하는 국토법상의 형질 변경 허가 등이 이제 의제되는 건데 요 의제되는 형질 변경 허가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수리하면 적법하지만 그걸 받을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부지 요건을 불충족하신 것이니까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이게 핵심. 그래서 그 밑에 사례는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건물을 신축하기 건축법이죠. A에게 건축법상 주된 법이 건축법이죠. 건축법상의 건축 신고를 했는데 그럼 요건을 갖추면 수리를 해줘야 된 건데 해당 토지는 토지 형질 변경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의제되는 국토법상의 형질 변경 허가를 함께 신청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신청이 의무냐 신청은 의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 갑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판례에 나올 지문이고요. 최근에 나왔어요. 함께 신청하지 않았고 별도의 형질 변경 허가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이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수리하면 적법하고 이게 받을 것이 못 받을 게 명백하다면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이게 핵심. 그래서 그 판결 요지 2호 국구에 뜬 거죠. 이 국구에 떴는데 사업 시행자 밑줄 부분 인허가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국토법상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긴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나올 질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는 그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나올 질문으로 바로 가죠. 자, 나올 질문 요 양가로 3이라는 말은 판결 요지 해당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해가 어려우시면 판결 요지를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인허가 의제는 알고 계시죠? 건축법상의 허가 등을 받으면 국토법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관계법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절차 간소하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업 시행자 인허가 신청하면서 하나의 절차 내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는 있다. 국토법상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할 권리는 있는데 그게 의무는 아니다. 이게 25년 국가직 구급에 뜬 거죠. 그래서 이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 갑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넣은 거예요. 사업 시행자 갑이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의 양가로 4번에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즉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묵시적인 전제로 수리 처분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적법하다. 근데 여기에 쓰인 것은 앞으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즉 토지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 줄게, 이런 것을 이제 요건 보충적 부관이라고 하고, 이제 부관 개념 광의설 다설의 입장에 참고로. 그다음 질문 미술만 보시면 돼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그럼 이제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 명백하니까 수리하면 안 되죠. 그럼 수리 처분은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위법하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객관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밑에 지문 아까 똑같고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면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 절차 편의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2호 국고에 뜬 것이고요. 맞는 것이고. 2번 건축법상의 부지 확보란 소유권 등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성질, 즉 적법한 형질 변경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국토법상의 형질 변경 등을 갖춰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추후 별도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을 묵시적 전제, 조건으로 수리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적법하다. 맞는 질문이죠. 4번이 틀렸네요. 4번 수리 당시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데도 수리했으면 수리 처분은 적법이 아니라 위법하죠. 4번이 틀렸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지문들도 나올 지문으로 다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사례 한 방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확한 사안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도 머리에 딱 남죠. 근데 이제 자꾸 암기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흐르면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풀 수 있다.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도 풀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 교재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이고, 제가 그것을 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그다음에 이제 핵심 암기 팁 1번 의제 제도는 신청 편하라고 만든 것이니까 의제 신청해야 한다. 의무다. X. 2번 부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땅 형질 변경 갖춰야 된다. 3번 형질 변경 안 됐어도 나중에 허가 받을 거지 하고 허가 건축 신고 받아준 것은 적법하다. 근데 허가 못 받을 게 뻔하면 명백하다면 그때는 위법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3번 국가에 대한 행정 절차법 적용과 군 영내 TV 수신료 부과 처분 위법 사건이죠. 이게 잘못됐네. 위법 사건. 자, 국가는 핵심 요약. 행정 절차법상 보호받는 당사자, 즉 통상의 이제 침입적 처분 등의 전에 사전 통지 등의 행정 절차법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상대방이 국민일 텐데 국가가 그런 당사자에 해당한다. 국가도 당사자에 해당한다. 지금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군 영내 TV에 대해서 수신료 행정청이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도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이런 수신료 부과 불이익 처분할 때에도 사전통지 수적 절차다. 즉 행정절차법 일반법이 적용된다. 방송법 특별법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또한 군 영내 TV는 용도를 묻지 않고 예컨대 이제 숙소에 있는 영내 TV였었거든요. 용도를 묻지 않고 수신료 부가 면제되니까 거기에 부과하면 위법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실관계를 보면 대한민국 산하 공군 이 비행단은 군 영내 대한민국 국가죠. 국가 독신자 숙소 외래자 숙소에 텔레비전 비치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비행정청이
방송법에 근거해서 수신료 부과 처분했는데 침입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상 판사성지 의견 진술의 기호 필석 절차죠.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그래서 A가 B를 상대로 취소를 제기했을 때 본안심리에서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와 관련된 이제 법리들이 쭉 나오는 거죠. 나올 질문 보겠습니다. 자, 나올 질문. 양가로 1번과 관련된 나올 질문. 행정청이 침입적 처벌을 하면서 일반법의 행정절차법, 사전통지 등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필수적 절차인데 그럼 위법이죠.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양가로 2번의 행정절차법 제9조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당사자에 대해서 세 번째 조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국가도 당사자에 포함된다. 지금 아까 수신료 부과 처분의 상대방은 대한민국 국가잖아요. 국가도 당사자에 포함된다. 즉 원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다음 그 밑에 행정절차법 3조 2항에서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국가도 똑같다. 국민하고 똑같다. 어떤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따라서 결론 국가에 대해서 침입적 처분할 때에도 사전통지 등의 필수적 절차를 정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2호 국고에 뜬 대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 나머지 것들 다 뜬다 이거지. 다 법리를 딱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냥 이것만 달랑 이럴 거야? 네. 이거는 떴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 9급 나왔으면 7급에도 나오죠. 7급에도 나오고 그러면 5급에서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특이급이야. 대기하고 있다. 대기. 자, 양가로 3번. 첫 번째 줄에 이제 특별 부담금인 방송 수신료 요건 법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기타. 제가 기라고 써놓은 건 기타인데 이 기타까지는 좀 나오긴 어렵지만 여하튼 방송 법령에 의하면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이 병사들이 보는 것이든 아니면 숙소에 있는 것이든 병영 내에 있는 것이든 숙소에 있는 것이든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되니까 수신료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하면 위법하다. 자, 객관식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볼게요. B가 국가 A에게 이렇게 침해적 처벌을 하면서 필수적 절차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맞죠? 2번 구조의 당사자, 행정절차법에 적용된 당사자 등에는 자연인 법인 외에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맞죠? 3번 행정절차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B의 절차 누락은 정당화될 수 없죠. 위법하다. 3번이 답이네. 4번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그래서 수신료 부과하면 위법하다. 다 쉽게 풀리시죠? 이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판례 요약되어 있는 거 쭉 보면 자꾸 반복하면 객관식 문제를 우연히 좀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살짝 바꾸거나 사례형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서 틀린 걸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야. 왜? 정확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뭐 객관식, 특히 뭐 주관식, 객관식에서는 뭐 왔다지 왔다. 제가 이렇게 약간 흥분된 상태로 얘기하는 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원래.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억이 난다. 정확히 하면 기억이 잘 난다. 암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논리에 딱딱 맞잖아요.
핵심 학기 팁. 국가도 사람이다. 국가도 사람이다. 군부대 안 TV는 국가도 사람이다. 당사자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군부대 안 TV는 용도 불문. 숙소에 있어도 수료 부가, 영원, 부감이 위법하다. 1번 국가도 사람이다. 행정절차법 국가를 당사자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 할 때 필수 절차 거쳐야 된다. 국가라고 무시하면 안 돼. 국민하고 다르다. 이 부분에서 국민하고 똑같다. 2번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조세와 마찬가지로 법문 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확장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 3번 군 영내 면제되어 있으면 업무용 숙소인지 업무용인지 수소용인지 용도를 따지지 않는다. 면제된다. 군 영내 그냥 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재미삼아 해보는 것이고, 아까 나올 주문과 객관식 정확히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4번 판례. 사립학교가 포인트죠. 사립학교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거 대학원 과정, 대학원 과정. 교원이다. 교원 재임용 심사 신청했는데 거부됐어. 거부. 재임용 탈락했다면 탈락. 신청권이 있느냐? 신청권이 있다. 소송에 구제 갈 때 어떻게 가는 거냐?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교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 요약에 보면 사립학교인 기술원 교원은 사립학교니까 사법상 계약관계이지만 재임용 심사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 법이 유치정되고 사립학교법은 공무원 교육공무원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그래서 소송 시에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절차 없이 당연 퇴직하게 되는데 직권 면직하게 되는데 그때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위법하다는 내용이에요. 소송시 사립학교 교원 구제 갈 때 교원 소총심사위원회에 가서 구제를 받는데 교원 소총심사위원회가 이제 행정청이 되는 거죠.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요 교원 소총심사위원회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그럼 그게 처분이에요. 그게 처분이고 피고는 교원 소총위. 그다음에 요 기술원 원장, 학교장은 피고 보조 참가, 피고 측의 보조 참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 사립대학 기술원 조교수 갑은 5년 임용기간 만료됐다. 2000년도에 임용돼서 2005년에 만료됐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게 정년제도가 정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았다. 침해직 처분을 받았는데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이게 이제 그 행정규칙 규정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 규정이 무효예요. 무효. 왜냐하면 별도의 재임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없이 직권 면직 위법이죠. 위법인데 중대 명백해서 무효다. 이에 갑은 구제 소총심사위원회에 소총심사 청구했는데 기각되자. 이게 처분이에요. 처분. 그리고 소총심사위원회가 처분청 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 요 기각이 원처분이고 피고적격 교훈소총심사위원회다. 갑이 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립학교니까. 만약에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이면 처분청 행정청이 서울대학교가 교회에서 갑을 직권 면직했다. 그러면 A 국공립학교가 이제 행정청. 그럼 구제수단은 교원 소총심사위원회에 가서 기각 재결이 나왔다. 그럼 얘는 행정심판 재결 처분. 요 A의 처분이 원처분. 그다음에 기각 재결 처분. 구제가 안 되니까 그다음 이제 소송 갈 때 얘는 예외적인 재결주의, 감중 특이 아니기 때문에 원처분주의니까 여기 대상을 정할 때 A의 원처분인 직권 면직을 대상으로 하고 그때 피고는 A. 국공립 대학이 된다. 이게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인 경우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요 기술원은 사법상의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법관계이고 소총심사위원회 갔을 때 소총심사위원회 요 기각이 원처분이고 이게 대상이 되고 피고는 소총심사위원회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사립학교 교원 기술원 원장은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판사항, 판결요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나올 쯤은 보겠습니다. 나올 쯤은. 자, 양가로일과 관련된 나올 쯤은 임용기간 만료되면 참작해서 재임용 특허죠. 특허. 그 교원으로서의 권리물을 부여한 특허. 만약에 이제 국공립학교 교원이라면 재랭이죠. 재랭이. 그래서 재랭이에 속한다. 재임용 재랭이다. 대학 교원, 국공립학교 교원. 이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기간 임용제. 5년 지나면 그 기간 다시 재임용 심사한다. 임용기간 만료, 사립대학이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함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재임용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 권리 있다. 권리 있는데 만약에 거부되면, 만약에 국공립학교 교원님 처분, 근데 본안심사에서 만약에 거부되거나 직권면제금 위법, 이런 논리예요.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기술원,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다. 교원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다.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요 기술원 교원에 대하여도 구사립학교법 유추 적용해서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연퇴직 포함 위법하다. 그런데 함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죠. 양가로 2번에 인사관리 요령 요게 이제 해당 뭐 정관 해당 그 기술원의 요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요령이 무효다. 무효. 그래서 최대 기간 5년 설정해 두고 만료되기 전까지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만료되면 여기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당연퇴직, 이런 내용은 무효다. 무효. 그 밑에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침해하니까, 즉 재임용 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한다. 절차 없이 바로 퇴직되는 것이니까 무효다. 무효. 이 요령이 무효다. 무효.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런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규정의 근거 따라서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 요령은 무효이고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아까 제가 이 면직 처분이 무효다가 아니라 그 요령이 무효다. 잠깐 착각했어요. 그 다음에 양가 3번에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행서법 19조가 원처분되어 있죠. 그래서 소청심사 결정의 고유한 위법, 소청심사 결정의 A2잖아. A2. 고유한 위법, 19조 단서가 아닌 한 불리한 처분. 처음에 이제 A가 직권면직을 했다. 불리한 처분을 한 인사권자, A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그때 인사권자는 피고다. 인사권자는 피고. 근데 사립학교 교원일 경우에는 피고 측의 보조 참가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밑에 사립학교 기술원의 교원은 원처분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처분청인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사립학교하고 위에 국공립학교하고 다른 거다. 여기가 핵심이죠. 그 밑에 심화. 사립학교 원장은 이런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독자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죠. 아까 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갈 때 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A2라고 하면 A 피청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소송에서는 이제 갑이 A2를 피고로 해야 되니까 이 A는 A2 쪽의 보조 참가인, 피고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올 줄 상당히 많죠.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점 확실한 설명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고, 객관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 교원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재량이 재임용 특허다. 특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갑이라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맞죠? 2번 각
기술원, 대구, 경북 소속 교원은 교육 공무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법상 계약이지만 사립학교법 지원 유추 적용해서 신청권 인정하는 것이고 맞고. 3번 동일 직급 5년 근무 시 승진 못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 퇴직. 요 규정은 무효다. 무효. 4번 다 맞죠? 그럼 4번이 답이네. 갑이 소청심사 기각결정이 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틀렸네. 자신에게 면직 처분한 원장을 피고로 해서 이거 틀렸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확실히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핵심 팁 1번 재임용 재량이고 공정한 심사 받을 권리 인정된다. 인정된다. 법적 권리 위법. 2번 사립학교 교원 사법상 계약이다. 사립학교 교원 사법상 계약이다. 3번 소송의 주인공은 누구냐? 국공립학교 교원 원래 처분이 대상이 되고 원래 처분한 A가 인사권자가 피고다. 사립학교 교원 원처분은 면직인데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법행위이고 그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처분이고 피고가 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다. 핵심 여기 핵심. 그다음에 사립학교 장은 보조 참관이다. 보조 참관인.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까지 하죠. 5번까지.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져요. 법이 기속에서 재량으로 바뀐 법이 달라지면 사실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변경 불허된다. 불허.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바꾼 것은. 핵심 요약. 소송 처분 근거를 조례에서는 기속행위로 정하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 핵심이죠. 바꾸는 것은 성격이 아예 바뀌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 그 밑에 사례 시장 A는 갑이 부정방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례 기속행위에 근거해서 지원 대상 제외 처분, 침입적 처분을 한 거죠. 제외 처분을 하야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하자 A가 소송 중에 근거법을 재정법을 바꾸는 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죠. 변경 내용에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추가 변경 주장 인정되지 않는다. 나올 질문을 가죠. 나올 질문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기속행위 조례에서 지방재정법 재량행위 초출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사실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히 딱 알 수가 있고 심화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기속행위에서 재량으로 변경되면 그 당사자들의 위법, 준해 형질의 위법,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에 위반하면 바로 위법, 재량의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 혜택가 있는 경우에만 위법. 이렇게 법원의 사법심사 공격 방어방법이 달라지고 사법심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 마지막 밑줄 기초가 된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객관식 문제. 시장에 있는 옳지 않은 거. 1번 초추변은 기사동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맨날 나오는 것이고 2번 조례상 기속행위. 근데 재량이 지방재정법상 해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3번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된다면 법원의 사법심사 방식과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기본적 사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런 사유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맞죠? 4번이 답이네. 보조금 환수 근거 법령이 기속에서 재량으로 바뀌더라도 처분에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유지된다. 틀렸죠. 달라진다. 이거 이 판례는 뭐 쉽죠. 기속 재량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래서 핵심 팁. 기속 재량 기사동 없다. 왜 안 되느냐? 방어권 침해.
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방식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사동이 없다. 핵심. 이렇게 해서 이제 5회까지 했고요. 나머지 강의 또 연속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